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북침 남침 이야기가 뭐 남침이면 어떻고 북침이면 어떻고 그게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지금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까지 제가 받아야 되나. 응? 와, 그래서 이게 올 때까지 온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요 지점에서 장군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저도 군 예비역으로 제대를 했지만 느낌이 저도 한미연합사에 소속된 부대에서 전역하기 전까지 시청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영화 공작에 나오는 그 부대 그 주인공 바로 제가 사병으로서 비서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HID 쪽에서 근무를 해서 한미 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데 그때 제가 느낀 거는 그랬습니다. 국방은 미국이 책임지고 우리는 국방은 책임에 별로 관심이 없고 아까 말씀하신 군수물자 조달에 있어서의 어떤 그 영어로 표현하면 콜옵션 내지는 레드테이프 이런 것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방계획 그러는데 앞으로 우리가 국방계획을 하려면 우리나라 GDP의 근 20%를 갖다 쓰면서 국방계획의 포커스가 무기 체계로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인력 조정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로 가야 될 것인지 그 어떤 방향성을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제가 느끼지를 못하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의미하는 건지 그냥 무기만 잔뜩 갖다 놓고 이스잠 만들어 놨다고 해서 그게 계획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전술을 쓸 것이고 직접 전쟁에 한번 참여해가지고 한 번은 시뮬레이션도 해봐야 되고요. 장군님 보시기에 아까 제가 슬리퍼 입에 문 말씀도 드렸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국방계획의 방향성을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 됩니까, 장군님? 우리 국방개혁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병력 위주의 그런 군대에서 네. 기술 집약적인 군대로 가겠다라는 게 우리의 방향이에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그 방향에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중요한 거지. 그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 틀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두 마리의 토끼를 쫓지 말라고 그랬지만 두 마리의 토끼를 쫓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느 것에 우선을 둘 것이냐. 그런가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네. 예를 들면 최첨단 탱크를 100대를 갖고 첨단 탱크가 아닌 거를 100대를 갖고 이렇게 해서 200대를 갖겠다는 게 하일로 개념이에요. 저는 이런 것부터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좋지 못한 탱크 100대를 갖고 있으면 거기도 정비를 해야 되고 거기도 사람을 투자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는 없애고 차라리 좋은 탱크. 지금 우리 탱크가 한 100억이에요, 요새. 한 대예요. 한 대. 근데 진짜 좋은 탱크는 200억을 합니다. 이런 전차를 많이 갖는 게 아니라 네. 그래도 핵심적으로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운용할 건지 그렇죠. 이런 것은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잘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돈만 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 네.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군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돈은 그래도 어느 정도 덜 받아도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네.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자 이게 참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는 우리 옛날 그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 직업 군인들이 나쁜 짓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여태까지 그냥 내려와가지고 지금 그 열심히 하는 군인들까지도 도매급으로 그냥 넘어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1000명 중에 한두 명 나쁜 군인들이 지금도 그냥 거봐라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그냥 문매를 맞아서 지금 군인으로서의 어떤 자긍심이 굉장히 지금 떨어져 있어서 제가 만약에 지금 젊은 사람이라고 그래도 과연 내가 장교를 할까 할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나 시청하시는 분들이 지금 장교들은 그래도 99%는 훌륭하니까 네. 좀 좋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속에서도 지금 장교 지원율이 낮아지고 부사관 지원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그래도 장교가 되고 부사관이 되는 사람들은 정말 훌륭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국방부 장관 되시고자 청문회를 하시는데요. 아마 지금의 국민의힘 국회의원께서 물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의 주적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까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무적인 판단에서 답을 못 하는 건 이해가 되나. 그래도 국방부 장관의 후보로 오르시는 분에게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고 묻는데 대답을 못 하시는 거는 이건 아니자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군님? 참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주적이라는 건 뭐 분명한데 그렇죠. 이 주적이라는 표현이 정치화되다 보니까 이제 언뜻 네. 답변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 삶을 위협하는 거는 뭐 북한이라는 거는 뭐 틀림없고 좀 더 협의로 얘기하면 북한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그 독재 정권이죠. 네. 그리고 그것을 지탱해주는 북한군인데 이 주적이라는 그런 정의 네. 외에 거기다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이제 답변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우리 그 국민들은 물론이고 국가를 지켜야 되는 그 군인들마저도 혼동을 일으키는 이런 상황이 돼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나라를 지키고 뭐 경계를 서고 추운데 나가야 되고 더운데 나가야 되고 이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 야,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거는 적이 있기 때문이야. 적은 우리를 항상 노리고 있어. 뭐 이렇게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교육이 안 됐다가 안 됐다가 이러니까 당연히 막 혼동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런 주적에 대한 논의는 제가 보기에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네. 오히려 북한이 이제 우리 보고 주적이라고 하니까. 네. 그렇죠. 이제 그런 논의보다는 국민들께서 생활에 나가시고 행복을 추구하시는 것은 뭐 그렇게 하시고 그 대신 우리 군인들이 나라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해주셔야 될 것들이 뭐 세금만 내주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군인들을 좀 사랑해주는 사랑이라는 게 좀 잘못을 해도 좀 네. 감싸 안아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그러한 때가 됐고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에게만 믿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군님께서 그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북침 남침 이야기가 뭐 남침이면 어떻고 북침이면 어떻고 그게 뭐가 중요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네. 장군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아까 주적 말씀도 주셨으니까 젊은 분들에게 무엇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남침 북침에 대한 판단을 분명히 해놓고 가야 된다라는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으면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네. 북한이 치밀한 계획하에 네. 남한을 공격을 했습니다. 3년 넘게 한반도의 전쟁에 휘말려서 네. 우리 남한 사람이 150만 명, 북한이 중국군을 포함해서 한 300여만 명이 죽었어요. 네. 만약에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않는다면 첫째는 이런 일이 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왜 이 전쟁이 일어났는가 또 그 결과가 뭐였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첫발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혹자들은 뭐라고들 얘기하냐면 1950년 이전에도 남북 간의 교전이 있었다. 그 다음에 뭐 강대국에 의해서 남북한이 갈라졌기 때문에 통일을 위해서 뭐 했다 등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다 논외의 얘기고요. 네. 분명한 거는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소련과 중국을 등에 업고 무력으로 통일을 하려고 해서 하여튼 한반도에서 몇백만 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통일이 뭐길래 통일을 왜 하는 겁니까? 한국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네. 그 행복을 위해서 500만 명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논리가 벌써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폭력을 써도 되냐 안 되냐의 문제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폭력을 써서라도 자기네 목적을 달성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네. 저 같은 사람은 대화와 양보와 협상과 하여간 뭐 주거니 받거니 해서 합의를 봐야지 시간이 아무리 걸리더라도 주먹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6.25가 북한의 김일성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어떻습니까? 북한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먼저 공격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만행을 부정하는 일본 사람들이 있는 것보다 더한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러게요. 그러면 북한에서 저거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다시 그렇게 그런 짓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북한하고 무슨 협의를 하고 할 때는 이것부터 앉아가지고 야, 당신도 그때 잘못했지 하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그거는 일단 덮어두고 그동안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고 언론의 자유고 다 좋은데 급기야는 소위 말해서 어디서 나온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내재적 접근이라고 그래가지고 북한 사람들의 마음에 이해해야 된다는 그런 식입니다. 내재적 접근이라는 네. 게. 아니 그래서 북한이 예를 들어서 저와 저희 가족 우리 다 네. 죽이고 자기네들이 통일하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지금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북쪽만 바라보고 휴전선에서 근무를 섰고 했기 때문에. 근데 네. 제가 그렇게 근무 쓰고 있는 동안에 우리나라 교육이 뭔가 하여튼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6.25는 물론이고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실수를 했고 어쩌다가 이렇게 남북이 갈리게 됐는지 그 와중에는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마치 한쪽만의 잘못인 양 막 그냥 뒤집어 씌우고 해서 이런 질문까지 제가 받아야 되는 와 그래서 이게 올 때까지 온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장군님께 그 질문을 드리기가 조금 죄송스러웠으면서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게 요즘 젊은 아이돌 그룹들이 세상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K-팝 이야기도 나오고. 근데 그 K-팝 정신을 갖고 있는 아이돌 그룹 중에서 북한 가서 공연하고 난 다음에 김정은이하고 악수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영광이었다고 하는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아무리 MZ세대가 9세대와는 서로 다른 생각과 철학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한 국가와 민족, 국민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그 가치관이 있지 않습니까? 변하지 말아야 될. 그런 것조차 이렇게 혼돈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 자신도 조금 안타까움이 있다 그럴까요? 그래서 장군님께 결례를 무릅쓰고 할 수 없이 여쭤봤습니다. 장군님의 군생활 가운데 모토는 그거 같습니다. 제 아버님도 월남전 가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죽지 마라. 밑에 부하들 보고 부모님 생각해서 죽을 짓은 하지 마라. 사고 치지 마라. 이제 그것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제일 장군님께서 부하들, 군사들 훈련을 하시면서 신경 썼던 부분이 간단하게 표현하면 인권 아니겠습니까? 그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세요? 젤렌스키가 과연 잘한 겁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실수를 한 겁니까?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처음에 피하시라고 하니까 네. 나는 지금 차편이 필요한 게 아니라 탄약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야, 그 역사에 남을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리더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하는 데서는 너무나 잘했고 네. 지금도 정말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자기 나라는 자기 손으로 지켜야 된다는 걸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있는 사람들은 다 도망갔고 없는 사람들 또 순진한 사람들이 지금 남아서 나라를 지키듯이 우리도 그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나라의 과연 애국심이 과연 뭔지 우리 젊은이들이 개인의 행복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악착같이 이 나라를 지킬까. 6.25 때는 악착같이 지켰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화를 냈다는 거예요. 실탄 8발하고 수류탄 2발밖에 안 갖고 있는 남반부 놈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진출을 못하냐고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데 그게 악착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과 같이 악착 같은 그런 마음이 좀 안 보여서 좀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돈 있는 분들 미국 가서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국 가서 살아보세요. 분명히 얘기하는데 돈의 가치도 이 나라에 있을 때 그 돈의 가치가 있는 거지. 네. 외국 나가봤자 미국을 가겠습니까? 호주를 가겠습니까? 그런데 가봤자 남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를 악착같이 지켜야 되는데 그동안 돈 하다가 지금 이 지경이 돼서 우선 초중고등학교 교육부터 제대로 좀 다시 시켜야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군인들에 대한 그 예우 그 자꾸 돈 하는데 네. 돈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네. 지금도 제가 이렇게 보면 장교들 네. 또 부사관들 중에 한심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본 규정도 못 지키고 부하들을 갖다가 노예처럼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빨리 이렇게 내보내야 돼요. 그렇게 하니까 병사들이 얕잡아보고
병사들이 그걸 다 적어놨다가 투서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맨날 자기는 엉뚱한 짓 하고 늦게 들어오고 일찍 나가고 무슨 뭐 기본 규정도 안 지키면서 이 젊은 애들이 나이만 어디다 뿐이지 눈이 없습니까? 상식이 없습니까? 해서 지금 리셋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북한이 리셋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리셋을 해서 2025년 새로운 미국 정부가 들어서고 네. 그 다음에 북한이 한 걸음 더 자기네 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그래서 앞으로를 위해서 지금 우리도 빨리 리셋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프레임 있잖아요. 네. 이 프레임을 완전히 깨야 됩니다. 그거 전에 안 해봐서 안 됩니다. 그거는 뭐 정서적으로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만 계속 열거하지 말고 이거 다 깨버리고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와 이거 참 민주국가에서는 하기가 쉬운 게 아니죠. 장군님, 근데 연평 1, 2해전도 그렇고요. 이렇게 보면 우리 사병들이 상당히 여리고 애떼고 할 것 같은데도 막상 적과의 조우를 하고 공격을 당했을 때 그 맞서는 모습들은 저희들이 알던 그런 나약한 MZ 세대들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젊은 세대 분들이 갖고 계시는 소양이 분명히 어떤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이렇게 군에서나 아니면 국가적으로 개발시키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교육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MZ 세대와 소통을 해야 될지 문제를 고민하다 보면 크게 앞으로 이제 점점점 인구 수가 줄어드니까요. 출산율도 0.7이고요. 국방계획에서 앞으로 이거 인구의 축소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게 이제 또 질문으로 나오거든요. 또 두 번째는 제가 적어 놓은 게 그렇습니다. 말씀을 쭉 하실 때 막 두서없이 적긴 했는데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 뭐 테러처럼 만약에 북한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들어왔을 때 연평 1, 2해전도 다 그런 식 아니겠습니까? 과연 서울 수도권 상공 내에 드론이 터진다든지 여기에 어떤 화생방 포탄을 싣고 와서 미생물을 퍼뜨려 버린다든지 그런 수많은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질문이 많으셨는데 예. MZ세대가 이제 과연 어떻게 소통할 거냐? 네. 어떻게 전투를 할 거냐? 뭐 이런 비슷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 옛날에는 까라면 까 기억나시죠? 그럼요. 네, 예. 뭐 질문이 많아 예. 이런 때였는데 저는 MZ세대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위급한 상황에서는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없죠. 그죠? 네.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까라면 까가 이게 효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아주 옛날에 젊을 때는 야 전쟁은 불합리하니까 군대도 불합리해야 되고 불합리한 거를 연습해야 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연관장교 소령이 될 때쯤 됐을 때는 뭐라고 깨달았냐면 전쟁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가장 합리적인 부대를 운영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불합리한 상황에 봉착했을 때 네. 합리적인 상황에 익숙한 사람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키는 합리적인 부대를 운영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요즘 그런다는 거예요. 야 머리 좀 깎아라. 왜 깎아야 됩니까? 네. 규정이 이렇게 깎도록 돼 있어. 그 규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러고 말대로 막 계속 물어본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때 규정은 어디에 있고 규정은 왜 이렇게 만들어졌어?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간부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복잡하고 힘들죠. 그렇지만 이제는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줘야만이 네. 우리가 앞으로 이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도 아주 핵심적인 역할이 된다. 이런 것들이 MZ세대가 요구하는 것이고 네. 병뿐만 아니라 장교, 부사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사실 우리 군에서 그런 거를 달성할 수 있으면 사회적으로도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거를 설명해 주는 것을 일상화하는 그런 것이 MZ세대에는 맞다. 그 다음에 이제 저출산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도 뭐 여성 징집제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하여간 아까도 리셋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동안 우리가 하고 있던 어떤 병무 정책도 네. 완전히 원점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특례는 있을 수 없다. 네. 이번에 저도 축구팀이 역전하는 거 보고 열광을 하고 박수를 쳤지만 그래도 하여튼 군생활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들이
국가대표로 뛸 수 있도록은 어떤 제도를 만들든지 간에 하여튼 군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특례에 대한 것을 완전히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다음에 여성들을 징집하기 전에 1단계로 여성들이 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줘야 되겠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여성이 군인이 되려면 부사관이 되거나 장교가 되거나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네. 장교가 되려면 대략 10대 1, 네. 부사관이 되려면 대략 5대 1입니다. 예. 근데 앞으로 월급이 200만 원이 되고 그렇죠. 숙식이 제공되고 그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리셋 중에는 내무 생활도 완전히 그 자유롭게 하자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어떤 여성이 나 한 달에 200만 원 받고 그 외에 숙식 외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 가는 것도 쉬워요. 학교도 가고 남자들처럼 18개월 근무하고 또 연장해서 직장으로서 네. 해서 내가 군에 들어가서 뭐 기술도 좀 배우고 그러고 싶다. 그러면 결국에는 체력만 되면은 합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제도로 해서 스스로 여성들이 들어오고 싶도록 네. 해서 활용이 되고 난 다음에 징집 제도를 해서 모두가 다 들어오도록 한다든지 한 그런 단계를 좀 밟으면 어떨까.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하여간 징집제는 반드시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네. 이유가 예. 지금 안보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해이한데 음. 이거 만약에 징집제를 안 하고 모병제로 바꾼다 그러면 안보의식이 하여튼 굉장히 약화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모병제를 하면 충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 미 육군이 네. 필요한 인원의 77%밖에 징집을 못했어요. 아, 예. 공군도 해군도 85%밖에 못했어요. 예. 오로지 미 해병대만이 네. 할당량을 달성을 했어요. 그렇듯이 미국은 혜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한 달에 200만 원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뭐 500만 원, 600만 원 줘도 모병이 될까? 저는 네. 그게 의심스럽고요. 네. 돈만 바라보고 들어오는 군인이 과연 그러면 이게 좋을까? 음. 하는 것도 봤을 때 모병제보다는 징병제가 유지가 돼야 된다. 그리고 네. 좀 더 형평성에 맞게. 죄송하지만 저는 38년 동안 군복 입으면서 우리나라 병역제도가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평한 그 병역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또 한 가지 생각난 게 요즘 다문화 가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군 생활하는데 큰 지장은 없겠죠. 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결국은 한국 국민이니까 들어와서 우리 병들하고 사병들하고 섞여서 같이 활동하고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겠죠, 정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네. 저를 아직도 참 슬프게 하는 거는 제가 얘기 들어보면 어느 우리나라 지역에 보면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많아서 한국 아이들이 딴 데로 이사를 간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아직도 소인배적인 생각을 한다는 게 네. 저로서는 굉장히 참 가슴이 아픈데요.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의 피부 색깔이라든지 머리카락 색깔이 문제가 아니고 가치관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응? 그래서 K-팝을 좋아하면 한국 사람이에요. K-드라마에 눈물을 흘릴 수 있으면 한국 사람이고 한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면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데 고려인들에 대한 얘기를 혹시 아십니까? 고려인들요. 네, 그러니까 그 옛날 우리가 일제 시대 때 중국과 러시아 만주, 쪽으로, 만주 쪽으로 연해주 쪽에 이렇게, 이주했다가 우즈베키스탄 이런저런 이유로 또 내륙 쪽으로 갔다가 지금은 생김새나 이런 게 좀 우리랑 좀 틀리고 그다음에 한국말을 못하지만 분명한 고려인이라고 하는 가레스키아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한국에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다른 나라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와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글을 좀 배우고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우리 국민으로서 환영받고 또 여기에 또 하나의 연장선이 이 북한 탈북자들입니다. 아직도 북한 탈북자들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그런 분들은 빨리 자기가 좋아하는 나라로 가세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다문화가 하나의 한국 문화로 결집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